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탈세계화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은 세계 무역의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축소하고 또 무역의 룰도 약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와 수출 제한 그리고 보조금을 앞세워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죠. 미국이 경쟁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원했던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더 빨리 뛰는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더 빨리 뛰면서 또 동시에 상대를 넘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백어다이 네이버 정책, 그러니까 경쟁국을 궁핍화시키는 정책인데 원래 세계 무역은 윈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미국이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국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제로섬 게임에 깃발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입니다. 제이크 설리반은 지금까지는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술적 우위로는 부족하다. 최대한의 우위가 답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기술적 우위의 격차를 크게 만들자라는 건데요. 뭐 일본에서는 초격차라는 얘기도 하죠. 자, 어느 분야에서의 초격차냐? 이것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재를 유인하고 혁신을 육성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혁신을 방해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제이크 설리반은 미국 패권을 확실히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길을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라이벌의 공급망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육성하자. 공급망까지 가져오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이 그 나라로 유출되지 않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산업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이 산업 정책에 열광하고 있죠. 작년에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했는데 이 두 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탈탄소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반도체에는 520억 달러를 쓰겠고 청정에너지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4천억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원래 2,800억 달러짜리 법인데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만 520억 달러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만 공식적인 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100여 개국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산업 정책으로 나가니까 맞대응 정책까지 만들어서 이 정책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반도체 지원 액수를 보면은요.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7개 국가가 향후 10년간 3,7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규모가 반도체 연 매출의 60%가 될 거라는 얘긴데 정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 아주 희한해지겠죠. 산업 전체 효율이 굉장히 저하될 겁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부품의 광물의 원산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반반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최대 피해자가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부랴부랴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죠. 그래야 이 미국 내 제조 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니까. 그런데 2025년에야 이 공장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25년이 지나도 광물 원산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쪽의 보조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이 방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패권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첨단 기술이 그 국가로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이 방법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첨단 기술 관련 투자를 심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심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2018년에 시피어스,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핵심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개인정보가 관련되면은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9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보 그리고 기술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허용과 불허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가기 전에 일단 조사에 들어가면 투자 기업들이 잦은 철회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피어스의 관할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서 미국 주식시장 60%가 시피어스 관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심 기술 관련한 중국 투자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 금지가 있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이 크게 늘었고요. 반도체가 그중에 핵심이죠.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몇 달 전에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안 해서 러시아 반도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안에 있는 반도체를 빼내서 무기에 장착을 한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했죠. 미국은 예전부터 미국이 수출했을 때 군사적으로 전용할 소지가 있는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된 중국 기업이 130개였는데 작년에 532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기술에 기반한 제품은 해외에서 설계하고 해외에서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는 불허한다. 화웨이에게 이 규칙이 적용됐죠.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중국에 대한 슈퍼컴퓨터 그리고 AI용 반도체 수출이 불허됐습니다. 올해는 이 분야가 더 확대될 겁니다. 여기에서 동맹국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소재 강국인 일본한테 요청을 했고 또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에게 요청을 했는데 알아들었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999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공위성 부품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았는데도 유럽이 부품까지 유럽 내에서 생산해 가면서 중국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인공위성 강국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각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무역의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율과 비교 우위 때문에 국제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안보와 경제 민족주의 때문에 국제무역을 하겠다는 거죠.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설득력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쉽게 반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미국이 이 사태의 주범인가, 악당인가? 미국이 세계의 편가르기를 주도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중국이 예전부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2001년이죠.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무력화시켜 왔다. 중국은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지만 이 보조금이 얼마인지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구분도 불분명하죠. 또 명시적인 기준 없이 차별을 합니다. 국내 기업도 차별하지만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하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도 이런 식으로 기준 없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자, WTO 국제무역기구는 불공정 여부를 판결할 때 기업이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증거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차별을 당한 기업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평조차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해 증거를 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WTO 판결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 지난달에 WTO가 미국의 2018년 행위에 대해서 WTO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하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또 하나는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부착하라는 요구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때는 뭐 이런 게 허용이 되지만 이 경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미충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붕괴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WTO는 미국의 행동을 판결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무엇이 미국의 국가 안보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는데 갑자기 WTO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2018년에 WTO의 항소 기능까지 없앴기 때문에 항소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죠. 그래서 WTO의 판결이 더 이상 강제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WTO가 1995년에 설립된 이래 이렇게 무력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WTO가 한 일이 많습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WTO 덕을 많이 봤습니다. WTO 전신인 가트 시절에는 미국의 불평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이거를 WTO가 다 해결을 해줬고 룰도 확장을 시켰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관세가 20%였던 것을 WTO가 1990년대 말에는 5% 이하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세계 무역이 축소가 된 데다가 미국의 보호주의로 더 축소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경제 동맹체들이 여기저기서 형성되고 있는데 누가 이 룰을 제대로 따를 것이냐 이걸 감독하는 기관도 불분명하니까 비효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ight makes right의 세상, 힘 있는 나라가 권리를 가지는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힘없는 나라가 갈 곳은 어디냐. 지금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힘없는 나라의 처지는 더 곤란해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